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놀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여 이웃 마을로 나가는 길조차 뚝 끊기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산세 덕분에 맑은 물이 흐르고 땅이 기름져 마을 사람들은 비록 풍족하지는 않아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정이 넘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게 빛나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담장이 긴 집은 바로 최참판댁이었는데 그 집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살찐 암탉들이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의 소슬대문은 으리으리하여 마을 사람들도 감히 쳐다보기 어려워했고 그 안에서는 1년 내내 기름진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었는지 최참판댁의 인심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배고픈 나그네가 문을 두드려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기 힘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최참판댁의 부엌 한 구석에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어린 식모 분이가 하루 종일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종종 걸음을 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들어와 잔심부름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부엌의 온갖 대진 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타고난 성품이 워낙 고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우물물에 행주를 빠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지만 분이는 그저 호호 입김을 불어 언손을 녹이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분이가 일하는 부엌은 어찌나 넓은지 솥이 10개도 넘게 걸려 있었고 끼니 때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부엌 천장을 가득 채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이면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며 마당에 있는 장독대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퍼다가 국을 끓이는 것이 분이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안방마님과 주인 어른이 드실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가지만 분이와 같은 하인들이 먹는 밥상에는 보리밥과 시래기국이 전부여도 분이는 불평 없이 감사히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야삼경이 되자 밖에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문풍지는 덜덜 떨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어 잠든 사람들을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참판댁의 안채와 사랑채의 불은 모두 꺼지고 고요한 어둠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부엌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내일 아침에 쓸 탄감을 미리 아궁이 옆에 쟁여두고 행주를 삶아 널고 그릇을 닦느라 늦은 밤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홀로 부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부뚜막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남은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재로 잘 덮어두며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꼼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내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릴 식구들을 생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 일을 마치고 행랑채에 있는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려던 분이는 문득 돼지우리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둔탁하고 짐승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애처로운 기운이 서려 있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낡은 문짝을 흔드는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마음 착한 분이는 혹시라도 가축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돼지우리는 부엌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지붕이 낮고 짚을 두툼하게 깔아두어 웬만한 추위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기온이 뚝 떨어져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기에 분이는 혹시라도 새끼 돼지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이는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소못을 꺼내 어깨에 걸치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을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부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쳐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지만 분이는 옷깃을 여미며 한 발 한 발 돼지우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분이의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깊었고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왠지 모를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돼지우리 가까이 다가가자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 대신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분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산에서 멧돼지나 늑대 같은 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을을 떠돌던 도둑이 든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이는 두려움을 꾹 참고 호롱불을 높이 들어 돼지우리 안쪽을 비추어 보았고 그곳에는 짐승도 도둑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광증이 펼쳐져 있어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돼지우리 구석. 돼지들이 몸을 웅크리고 잠든 집더미 사이에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해져서 살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영락 없는 거 짓고를 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돼지들 틈에 파고들어 간신히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입을 틀어막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지금 소란을 피워 주인 어른이나 행랑아범이 잠에서 깬다면 이 불쌍한 사내는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참파는 평소에도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거린들을 가차없이 내쫓기로 유명했기에 집 안까지 들어와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는 이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호롱불을 조금 더 가까이 대어 사내의 상태를 살폈는데 사내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굳게 다문 입술과 오뚝한 콧날이 왠지 모를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기절한 것인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발을 보니 집신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발등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부어올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음 여린 분이는 그 참혹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대로 모른 척하고 방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의 식모였지만 분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사내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이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사내를 흔들자 사내는 힘겹게 눈을 뜨며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사내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극심한 피로와 허기가 가득 차 있어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사내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그저 쉰 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입술이 바짝 말라 터져 있는 것을 보고 우선 따뜻한 물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마실 것과 요기할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분이는 사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저녁에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와 솥단지 밑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그리고 아까 끓여둔 숭늉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한 마음에 바가지에 숭늉을 가득 담고 깨진 사기 그릇에 찬밥과 나물 몇 가지를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주인마님이 아시면 쌀 한 톨도 아까워하는 분이라 크게 꾸중을 들을 일이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분이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혹시라도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행주로 그릇 사이를 받치고 쟁반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다시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 불쌍한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라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돼지우리로 돌아온 분이는 사내의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그가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습니다. 사내는 따뜻한 숭늉 냄새를 맡자 희미한 생기가 도는 듯했고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사내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퍼지는 듯했고 그는 밥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안쓰러워 분이는 천천히 드세요. 체하십니다. 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내는 걸신 들린 듯 밥을 먹으면서도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가 밥을 다 먹고 나자 분이는 챙겨온 낡은 담요를 꺼내 사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유일한 담요였지만 자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주인 어른이 아시면 큰일이 납니다. 하지만 당장은 너무 추우니 날이 셀 때까지만이라도 이 담요를 덮고 몸을 녹이세요. 사내는 담요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쉰 목소리로 간신히 고맙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말에 그저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빈 그릇을 챙겨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분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한 일이 잘한 일인지 혹시라도 집안에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우리에서 떨고 있던 그 청년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눈에 밟혀 분이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창호지 문은 덜컹거렸지만 분이는 돼지우리 한 구석에 있는 그 낯선 청년이 무사히 밤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새벽이 가까워오는 시간. 최참판댁의 거대한 기와 지붕 위로 하얀 눈은 계속해서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꿈속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용의 눈빛이 아까 보았던 청년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분이는 언제나처럼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돼지우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과연 그 청년이 무사히 밤을 보냈는지 아니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는지 궁금했지만 아침 준비로 분주한 부엌에는 벌써부터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쉽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쌀독을 점검하고 있었고 행랑아범은 마당에 눈을 쓰느라 빗자루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최참판댁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일이 커다란 비밀처럼 자리 잡고 있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분이는 혹시라도 누군가 돼지우리에 갔다가 그 청년을 발견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밥을 짓는 내내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나 눈치가 빠르고 의심이 많은 안방마님은 쌀독의 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반찬이 비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불호령을 내리는 분이었기에 분이는 어젯밤 몰래 퍼낸 밥과 반찬이 들키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습니다. 밥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솥뚜껑을 열면서도 분이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 뒷문 너머 돼지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청년은 무사할까요? 그리고 분이는 이 엄청난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아침. 최참판 댁의 기와 지붕 위에는 소미불처럼 두툼한 눈이 쌓여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머슴들의 빗자루 소리가 슥싹슥싹 경쾌하게 들려왔지만 부엌에 있는 분이의 마음은 밤새 콩복듯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준비하느라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면서도 분이의 귀는 온통 뒤뜰 돼지우리 쪽을 향해 열려 있어 작은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혹시나 그 청년이 추위를 못 이겨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랑아범에게 들켜 쫓겨난 것은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문턱을 넘어오자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하마터면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간이 왜 이리 싱거우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게야. 안방마님은 평소에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눈매가 매섭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굽신거이며 국솥에 간장을 더 넣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마님은 부엌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혀를 차며 나갔지만 그 시선이 머물렀던 곳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부엌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침 밥상을 다 물리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야 분이는 겨우 짬을 내어 돼지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빈 구정물통을 들고 가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는 분이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돼지우리에 다다르자 돼지들은 꿀꿀거리며 밥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분이는 그 소리 너머에 숨죽이고 있을 청년의 기척을 찾느라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구석진 집더미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적대기가 보였고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주머니에 숨겨온 찐 고구마 2개를 꺼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밤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분이가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고구마를 건네자 집더미 속에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덕분에 살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라며 힘겨운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받는 태도나 말씨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어
분이는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낮에는 최참판 댁의 부지런한 식모로, 밤이나 짬이 날 때는 돼지우리의 낯선 손님을 돌보는 수호천사로 지내야 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먹을 밥을 덜어내거나 설거지하다 남은 누룽지를 몰래 챙겨 청년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금방 떠날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병이 든 것인지 아니면 다리에 상처가 심한 것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청년을 타박하기는커녕 헌 옷가지를 구에다 깔아주고 몰래 끓인 약물을 가져다 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이 있듯이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역시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안방마님이었습니다. 쌀독의 쌀이 눈에 띄게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끼니 때마다 남는 찬밥이나 누룽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은 우리 집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나 보다. 곡식이 야금야금 충나니 원. 이라며 하인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이는 가슴이 뜨끔하여 부엌 구석으로 숨고만 싶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눈치가 백단인 행랑아범의 의심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행랑아범은 마당을 쓸다가 돼지우리 쪽으로 난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네. 밤새 돼지 밥 줄 일도 없는데 누가 저기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인가. 행랑아범은 빗자루를 턱에 괴고 돼지우리를 유심히 노려보았고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분이는 심장이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행랑아범은 워낙 깐깐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독사 같은 면이 있었기에 분이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분이가 부엌 뒤편에서 남은 밥을 주먹밥으로 뭉쳐 치마폭에 감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누군가가 분이의 어깨를 툭 쳤고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참모로 일해온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분이의 손에 들린 주먹밥과 겁에 질린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다 들켰구나 싶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모 할머니는 분이를 꾸짖거나 안방마님에게 고자질하는 대신 주름진 손으로 분이의 언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분이야,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배고픈 사람 거두는 게 죄는 아니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분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이 집 인심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려무나. 특히 행랑아범 눈을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 위인이야. 참모 할머니의 조언은 분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선반 깊숙한 곳에서 마른 멸치 몇 마리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며 이거라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기운 차리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할머니가 망을 봐주는 사이에 멸치와 주먹밥을 들고 돼지우리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분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청년은 분이가 가져다 준 멸치를 씹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잠시나마 일어나 앉아 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분이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지만, 분이가 가져다 주는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할 때 쓰는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밥 한 덩이가 천금보다 귀하구나. 네 정성이 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는구나. 라고 말하는 청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어 분이는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혹시 이 마을 너머 관아의 동태를 알 수 있겠소? 원님은 백성을 잘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혹독하게 구시는지 말이오. 분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관아 나으리요. 마을 사람들은 원님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살기가 힘들다고들 해요. 저번에는 아랫마을 김서방네소까지 잡아갔다던데요. 분이의 말을 들은 청년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분이는 움찔 놀랐습니다. 돼지우리 집더미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안방마님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곳간의 쌀가마니 수를 세어보던 마님은 장부와 맞지 않는다며 머슴들을 마당에 집합시켜 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이 집구석에 도둑놈이 있는 게 분명해. 쌀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을 리는 없고 누구냐, 누가 감히 내 곳간에 손을 댔느냐. 마님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고 분이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비록 쌀을 훔친 것은 아니었지만 남은 밥을 빼돌린 것도 주인 입장에서는 도둑질이나 매한가지였기에 분이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행랑아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분이에게 머물렀을 때 행랑아범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분이가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행랑아범은 당장 분이를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오늘 밤 반드시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마님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 밤에 쥐새끼를 잡아보자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댔습니다. 분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청년에게 내일은 식사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옷을 겹쳐 입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행랑아범은 사랑채 팻마루 및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행랑아범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찍히는 분이의 발자국을 따라 행랑아범의 발자국이 소리 없이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행랑아범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분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돼지 우리 앞에 도착하여 조용히 청년을 불렀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청년이 기척을 하며 고개를 내밀자 분이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은 마님이 곡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밥을 가져오기 힘들 것 같아요. 부디 하루만 잘 참아주세요. 청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며 네가 곤란해지면 안 된다. 나는 괜찮으니 오지 말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사이 돼지우리 뒤편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쑥 올라왔습니다. 행랑아범은 돼지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어린 년이 겁도 없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행랑아범은 당장이라도 덮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안방마님을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잡는 것보다 마님 앞에서 현장을 덮쳐야 자신의 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행랑아범은 소리 없이 다시 뒷걸음질쳐 안채로 향했고 분이와 청년은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온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서로를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청년의 헤어진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날이 좀 풀리면 얼른 떠나셔야 해요.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청년은 분이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낡은 옷 속에 감춰진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지만 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내 너에게 하나만 묻자. 만약 내가 아주 먼 곳으로 가게 된다면 너도 함께 가겠느냐? 분이는 청년의 뜬금없는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식모인 자신이 주인의 허락 없이 어디를 간단 말인가요? 저는 이곳에 매인 몸인걸요. 갈 곳도 없고요. 분이의 씁쓸한 대답에 청년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들어가거라. 분이는 아쉬운 듯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매섭게 불어와 돼지우리의 낡은 문짝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저 멀리 안채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돼지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행랑아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어둠을 갈랐습니다. 마님 저기입니다. 저 돼지우리에 쥐새끼들이 숨어 있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눈 위를 밟는 수많은 발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청년이 있는 집더미 쪽을 돌아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고 청년은 집더미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지의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벼르는 장수의 눈빛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머슴들을 대동한 채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내 집안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다니 당장 그년과 놈을 끌어내라.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몽둥이를 든 머슴들이 돼지우리를 포위하며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너무나 무서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집더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분이를 휘감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며 돼지우리 앞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잠자던 돼지들이 놀라 큑큑거리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분이는 마치 사냥꾼에게 몰린 어린 사슴처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집더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행랑아범의 거친 손길이 분이의 어깨를 낚아채며
이년 어디서 감히 주인 몰래 서방질이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서러움과 공포에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코를 감싸주며 돼지 우리 쪽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그 옆에 선 머슴들은 몽둥이를 쥔 채 언제라도 달려들 기세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내동댕이 쳐진 뒤편 집더미 속에서 거짓골을 한 청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을 굶고 추위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거동은 침착했고 횃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분이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한번 보내고는 자신을 포위한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발로 나갈 테니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청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어 고함을 치려던 행랑아범조차 순간 입을 다물고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행랑아범은 이놈이 어디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라며 청년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분이와 청년은 무릎이 꿇린 채 차가운 눈밭 위에 내버려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최참판이 사랑채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한밤중에 이게 무슨 구판이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참판은 두툼한 비단 이불을 어깨에 걸친 채 엠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심기 불편한 표정에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안방마님이 쪼르르 달려가 최참판에게 자초지종을 고해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 천한 것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돼지 우리에 숨겨두고 우리 집 쌀과 반찬을 퍼다 날랐지 뭡니까? 내 곳간이 비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어요. 최참판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분이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쏘아붙였습니다. 네, 인연. 내가 너를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내 집 곡식이 내 서방질 미천인 줄 알았더냐. 최참판의 호통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분이는 바닥에 머리를 나시며 읍소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분은 제 정인이 아니옵니다.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하여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밥 몇 숟갈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최참판에게 분이의 호소는 소귀의 경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불쌍해 내년 눈에는 내 곳간 축나는 건 안 불쌍하고 정체 모를 거지놈 얼어 죽는 것만 불쌍하더냐. 내 집에는 쌀 한 톨도 공짜가 없는 법이다. 최참판은 혀를 차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뼈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하여 다시는 딴맘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저 거지놈은 다리를 분질러서 마을 밖으로 내다 버려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머슴들은 창고에서 멍석과 굵은 밧줄을 꺼내오며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멍석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청년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벌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몸이 성치 않습니다. 때리시려거든 저를 때리시고 이분은 제발 보내주십시오. 분이의 처절한 외침에도 머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손길로 분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어라. 짐승도 제 새끼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리려 애쓰는 법이거늘.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밥 한 그릇 준 것이 이토록 큰 죄가 된단 말이냐. 청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기세에 눌린 머슴들은 멍석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최 참판은 거지가 감히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 복에 얻어먹는 주제에 훈장질이라도 하려는 게냐. 내놈 목숨이 내 손바닥 안에 있거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최 참판은 부채로 콩마루 난간을 탁탁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최 참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넘쳐나 썩어나가는 판에 굶주린 이웃에게 베푸는 인심이 이토록 야박해서야 어찌 양반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두렵지 않소. 청년의 당돌한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최 참판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사람은 이 마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마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저 입을 찢어라. 어디서 천한 거지가 대감에게 말대꾸를 해. 최 참판 역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뭘 꿈을 대느냐.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고 멍석에 말하라. 오늘 저놈 제삿날을 만들어주겠다. 머슴들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부엌 쪽에서 참모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쳐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최 참판 앞에 납작 엎드리며 울먹였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분이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집안의 피를 보면 부정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참모 할머니는 평소 최 참판 댁의 음식을 책임지며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이라면 조금이라도 통할까 싶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참판은 참모 할머니마저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늙은이까지 나서서 난리야. 너도 한패냐. 너도 밥 빼돌리는 거 알고 있었지. 할머니가 눈밭에 뒹굴자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에게 기어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감마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머슴들조차 차마 매질을 시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와 횃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청년은 넘어진 할머니와 울고 있는 분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살피려 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신분을 밝힌다 한들 이들이 순순히 믿을지도 의문이었고 암행의 규율상 섣불리 마패를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 참판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적선은 못할 망정, 족박은 깨지 말라 했소. 지금이라도 이들을 용서하고 덕을 베푼다면 훗날 복을 받을 것이오. 허나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최 참판은 청년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복대가 내 집 마당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해. 관아의 사또도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판국에 내 놈이 염라대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최 참판은 팻마루에서 내려와 몽둥이를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놈을 기둥에 묶어라. 머슴들은 주인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청년과 분이를 마당의 큰 감나무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밧줄이 청년의 상처 입은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묶인 채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시집도 한 번 못 가보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입가로 들어갔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에 분이는 더욱 서러워져 흐느꼈습니다. 옆에 묶인 청년은 그런 분이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 것이다. 최참판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며 청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안방마님은 팔짱을 끼고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었고 행랑아범은 횃불을 높이 들어 그 광경을 비추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치려는 찰나 마을 입구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릴 정도로 거센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순식간에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몽둥이질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쓰는 삼지창과 육모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말을 탄 위풍당당한 장수가 나타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주인은 듣거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참판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 암행어사 안방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행랑아범은 횃불을 놓치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기둥에 묶여있던 청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관군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이 아니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최참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관군들은 마당을 에워싸고 하인들을 모두 무릎 꿇렸습니다. 말을 탄 장수는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기둥에 묶인 청년 앞에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옥체는 만강하시옵니까? 그 장수의 외침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하, 지금 저 거지한테 저하라고 했나? 분이 역시 멍한 표정으로 옆에 묶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밧줄에 묶인 채로도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세를 뿜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어서 이 줄을 풀고 저 오만방자한 자들을 포박하라. 청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장수는 단칼에 밧줄을 끊어내었고 풀려난 청년은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낡은 옷 속에 숨겨져 있던 둥근 물건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횃불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였습니다. 어사또는 들으라. 이 고을의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인륜을 저버린 이 집주인을 당장 추포하여 국법으로 다스려라.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최참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유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방마님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행랑아범은 도망가려다 포졸들에게 잡혀 질질 끌려왔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분이와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은 이제 심판자가 되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눈보라는 멈추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거지 옷을 입었으나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흐르는 세자 저하와 그 옆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착한 식모분이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눈보라가 멈춘 밤하늘 아래 최참판댁 마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던 공간은 이제 세자 저하의 위험 있는 등장으로 인해 경외감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패를 든 세자의 모습은 낡은 거지 옷을 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후광이 비치는 듯 눈부시게 빛나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세자의 단호한 얼굴과 바닥에 납작 엎드린 최참판의 비굴한 등을 번갈아 비추며 선과 악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흙바닥에 이마를 짓글쓰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떨림이 어찌나 심한지 쓰고 있던 탕건이 벗겨져 나뒹굴 정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며 남들을 발 아래 두고 살았으나 진짜 왕족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 저하. 소인이 눈이 멀어 옥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만고의 역적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참판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가 뒤섞여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나왔고 그 모습은 조금 전에 위세 등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참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나 서리빨 같은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네, 이놈. 최가는 듣거라. 내가 이 고을에 암행을 낳은 것은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함이었다. 헌데 너는 고을의 유지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곡식을 쌓아두고도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고 심지어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거지라 멸시하며 몽둥이질까지 하려 했다. 네 죄가 단순히 나를 알아보지 못한 불경죄에 그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늘이 내린 인륜을 저버린 죄를 지은 것이다. 세자의 꾸짖음이 이어지자 안방마님은 이미 혼절하여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행랑아범은 포졸들에게 결박당한 채 고개만 처박고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은 평소 주인의 권세를 믿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왔기에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리고 말았습니다. 세자는 그들을 가리키며 호위 무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들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여 하옥시켜라. 날이 밝는 대로 고을 원님을 불러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동안 착취한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무관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최참판과 행랑아범을 끌어내자 마당에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살려달라는 애원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하며 세자 저하의 공명정대함에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는 여전히 감나무 기둥 아래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세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세자는 악인들이 끌려간 뒤 표정을 부드럽게 풀고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느냐?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거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추운 겨울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고구마가 나를 살렸다.
세자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에 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벅찬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분이가 진정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참모 할머니가 다가와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세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저하, 비천한 것들이 감히 옥체를 곁에 두고도 몰라배어 송구하옵니다. 하오나 이 아이의 정성만은 하늘도 감동할 만큼 지극한 것이었으니 부디 그 마음만은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세자는 할머니의 손도 잡아 일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가 몰래 쥐어준 멸치와 밥도 내 잊지 않고 있네. 자네들의 그 고운 마음씨가 바로 내가 찾던 이 나라의 희망일세. 세자는 곧이어 수행원들에게 지시하여 대문을 활짝 열고 곡간을 개방하도록 명했습니다. 여봐라, 최가놈이 쌓아둔 쌀가마니를 모두 풀어라. 오늘 밤은 이 마을의 잔칫날이다. 굶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라. 세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곡간 문이 열리고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들어왔고 순식간에 최참판댁은 공포의 현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치 보며 끓이는 죽이 아니라 당당하게 솥뚜껑을 열고 고기국을 끓이고 하얀 쌀밥을 짓는 활기찬 불꽃이었습니다. 참모 할머니와 마을 안악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솥단지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곡간에 있던 말린 생선과 고기, 갖가지 나물들이 쏟아져 나와 푸짐한 잔치 음식이 만들어졌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멍석이 깔리고 상이 차려졌습니다. 분이는 세자의 명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잠시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 부엌 구석이나 찬 행랑방에서 쪽잠을 자던 분이에게 비단 이불이 깔린 안방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낯설고 황홀한 공간이었습니다. 시녀들이 가져다 준 새순물에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자 분이의 본래 곱고 맑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분이는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세자가 목욕을 마치고 왕실의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안방에 들었습니다. 거지 옷을 벗고 깨끗한 비단 옷을 입은 세자는 그야말로 귀공자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려 했지만 세자는 손을 들어 만류하며 편안하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격식을 차릴 것 없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여기 앉아 나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자. 세자의 앞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갖가지 반찬이 차려진 큰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감히 세자 저하와 겸상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주저했지만 세자의 거듭된 권유에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지난 며칠간의 고생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자는 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궁을 나와 여러 고을을 돌았지만 너처럼 사심 없이 남을 돕는 이는 드물었다. 네가 돼지우리에서 나에게 건네준 그 식은 밥 한 덩이가 궁궐의 수라상보다 훨씬 더 값지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세자는 밥을 먹으며 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백성의 삶을 알기 위해 잠행을 나왔다가
산적을 만나 호위 무사들과 헤어지고 길을 잃어 며칠을 굶은 끝에 이 마을로 흘러들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분이가 그날 밤 돼지우리를 살피러 오지 않았더라면 세자는 정말로 객사했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 너를 보낸 것이 분명하다. 나는 너의 그 고운 마음씨를 귀하게 쓰고 싶구나. 세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최참판의 횡포에 시달리던 소작농들과 가난한 이웃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세자 저하가 내려주신 술과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어오른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으며 이 밤을 즐겼습니다. 최참판댁의 담장은 더 이상 사람들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세자는 분이를 데리고 햇마루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구름이 걷힌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달은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도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분이의 마음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세자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너도 이제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빛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곳에서의 고된 생활은 이제 끝났다. 분이는 세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 부엌길밖에 모르는 천한 아이입니다. 분이의 겸손한 대답에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비단결보다 곱고 왕우보다 귀하다. 나는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다. 궁궐에 들어가서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 곁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세자의 제안은 분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시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분이에게 한양, 그것도 궁궐은 구름 위의 세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세자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마을에 남아 계속 식모살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을 알아봐 준 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값진 삶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족한 솜씨나마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세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맙다. 너와 함께라면 삭막한 궁궐 생활도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구나. 두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지자 마당에 있던 참모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분이야, 너는 복을 타고난 아이야. 가서도 몸 조심하고 우리 잊지 말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배웅에 분이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참판댁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세자 저하의 덕을 칭송했고 분이와 세자의 기이한 인연을 신기해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높았던 문턱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온 마을을 변화시키고 한 소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기적 같은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분이는 이제 식모분이가 아닌 새로운 신분으로 이 대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정들었던 부엌과 작별하고 낯선 한양으로 떠나는 길이 두렵기도 했지만 분이의 곁에는 든든한 세자 저하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며 처마 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분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풍경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자는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호위 무사들에게 일렀습니다. 가마를 하나 더 준비하라. 귀한 분을 모시고 갈 것이다. 그 말에 무사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곧 세자의 뜻을 알아차리고 정중하게 명을 받들었습니다. 분이는 평생 처음으로 가마라는 것을 타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낡은 무명저고리 대신 비단옷을 입고 집신 대신 꽃신을 신은 분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는 말들의 콧김이 아침 공기를 가르고 분이를 태울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란과 기적 같은 반전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의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돼지우리의 식모에서 궁궐의 귀인이 되어 떠나는 분이를 보기 위해 앞다투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세자가 하사한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단정한 댕기를 들인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헌옷을 입고 추위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고운 자태에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거친 손마디로 분이의 고운 손등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분이야, 궁궐은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서운 곳이라 들었다. 하지만 네가 가진 그 고운 마음씨라면 어디서든 사랑받을 게다. 부디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 지내거라. 할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세자는 말 위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가자. 한양이 멀다. 분이는 가마꾼이 낮춰준 가마에 조심스럽게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문이 닫히고 가마꾼들이 에헤라 가자 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를 들어 올리자 분이의 몸이 둥실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멀어지는 마을 풍경과 손을 흔드는 참모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최참판댁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정든 고향 산천을 가슴에 새기며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는 한양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한양은 분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의 물결과 장터에 넘쳐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위엄있게 솟아있는 북악산 아래 펼쳐진 궁궐의 웅장함에 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거대한 광화문 앞을 지킬 때 분이는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지만 앞서가는 세자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궁궐 문을 통과하여 구중궁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분이는 세자의 배려로 생각시들이 머무는 처소에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궁녀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분이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분이는 특유의 성실함과 침착함으로 묵묵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아이라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분이가 보여주는 예의 바른 태도와 그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솔선수범에 모두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궁중 예법을 익히고 글을 배우느라 밤늦도록 책을 읽었고 낮에는 수라간 나인들의 어깨 너머로 궁중 요리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분이 또한 어엿한 궁녀로 성장하여 궁궐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왕이 된 세자는 분이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녀를 정식 상궁으로 봉한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나인 분이는 심성이 곱고 손맛이 뛰어나니 내 특별히 지밀 상궁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수라간의 별식을 담당하도록 명하노라. 분이가 상궁 첩지를 받던 날 궁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의 총애를 입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따뜻한 인품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궁이 된 분이는 거만해지거나 권세를 부리는 대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아랫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인들이 실수를 하여 혼나고 있을 때면 옛날 최참판댁 부엌에서 참모 할머니가 자신을 감싸주었듯이 따뜻하게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툰 법이다. 너무 기죽지 말고 다시 해보거라. 음식은 손끝 재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란다. 분이 상궁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수라간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만드는 음식에는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맛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왕은 국정을 돌보느라 밤늦도록 정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분이가 올리는 야식을 가장 기다렸습니다. 화려하고 기름진 수라상보다 분이가 정성껏 끓여낸 잣죽이나 타락죽 혹은 시원한 동치미 국수 한 그릇이 왕의 피로를 씻어주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왕은 다른 궁녀들이 올린 간식은 몰리는 일이 많아도 분이가 올린 다과상은 남김없이 비우곤 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왕께서 분이 상궁의 음식만 찾으시는 이유는 그 안에 예정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창호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침전에서 상소문을 읽던 왕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옛날 추억에 잠긴 듯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을 지키던 내관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오늘 밤은 출출하구나. 분이 상궁에게 기별하여 간단한 요깃거리를 좀 부탁한다고 전해라. 특별한 것은 필요 없고 그저 따뜻한 것이면 된다고 하라. 잠시 후 분이 상궁이 작은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그릇과 노릇하게 구운 주먹밥 2덩이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궁중의 법도에는 맞지 않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상차림이었지만 왕의 눈은 반가움으로 빛났습니다. 분이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고 소반을 왕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밤이 깊어 소화가 잘 되는 숭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숟가락을 들어 뜨끈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신 뒤 좋구나, 정말 좋아. 이 구수한 맛이 그리웠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왕은 주먹밥을 집어들며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먹밥을 보니 생각나는 것이 없느냐? 옛날 그 돼지우리에서 네가 몰래 가져다 주었던 그 식은 밥덩이 말이다.
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전하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제가 부엌에서 몰래 훔쳐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했던 옛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은 주먹밥을 베어 물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네가 베푼 그 밥 한 끼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 차가운 돼지우리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훌륭한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그때 하게 되었지. 왕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뜻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왕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전하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산골 마을의 최참판댁 하인들부터 이곳 궁궐의 나인들까지 모두가 전하의 성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오랫동안 이 나라를 밝혀주시옵소서.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는 주름이 조금 잡혔지만 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 옛날 호롱불 아래서 보았던 것처럼 맑고 선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침전하는 화로의 온기와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로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왕은 숭늉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구나. 네가 끓여준 숭늉 덕분인지 아니면 밖에서 들려오는 눈 내리는 소리 덕분인지 모르겠다. 왕은 스르르 눈을 감았고 분이는 왕의 이불을 덮어주며 잠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왕의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해지자 분이는 소반을 들고 소리 없이 침전을 물러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얗게 쌓인 눈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기와지붕마다 소복이 쌓인 눈은 마치 소미불처럼 포근해 보였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고향에 계신 참모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곳 궁궐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밥상으로 왕과 나라를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는 듯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눈 내리는 궁궐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녹아들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분이가 걸어가는 눈길 위로 달빛이 길을 비추어주고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종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밤, 세상 모든 이들이 근심 걱정 내려놓고 따뜻한 꿈을 꾸기를 바라는 분이의 고운 마음이 온 세상의 눈처럼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고운 식모와 지혜로운 왕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포근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